2018년 11월 미 의회 청문회장, 한 위구르족 여성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증언을 시작한다. I was taken to a special room and placed in a high chair. Each time I was electrocuted, my whole body would shake violently and I could feel the pain in my veins. I thought I would rather die than go through this torture. I begged them to kill me. 흐느끼는 여성의 이름은 메흐리굴 투루슨. 이집트에서 유학 중 새 쌍둥이를 출산한 뒤 부모님께 아기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중국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녀가 공항에 도착한 순간 갑자기 중국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싼 뒤 새 쌍둥이는 강제로 빼앗아가 버린다. 심지어 그녀는 머리에 검은 자루를 씌워져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난 뒤 그녀가 다시 새 쌍둥이를 만났을 때 아기들의 목에는 기괴한 수술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3명 중 1명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메흐리굴 역시 강제 불임 시술의 흔적과 함께 극심한 구타로 청력을 영원히 잃은 상태.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그녀 1명이 아닌 무려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 서북쪽 한반도의 약 7배 면적의 거대한 땅, 신장 위구르 자치구.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위구르족은 대부분 무슬림으로 위구르와 이슬람 문화를 지켜오던 민족이었는데, 그러나 2014년부터 시진핑 주석은 엄타라는 이름의 대테러 캠페인이 시작,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코란을 외웠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다. 심지어 중국 공무원이 위구르족의 집에 들어가 사는 페어링이라는 기괴한 프로그램까지 전면 시행. 남편이 끌려간 빈자리를 낯선 남자 공무원이 차지하며 아내 옆에서 함께 자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이 끌려간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높이 5m짜리 콘크리트 벽에 철조망과 감시탑이 있는 교도소. 안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박박 깎은 채 푸른 죄수복을 입은 채 앉아있다. 그러나 이곳의 정식 명칭은 교도소가 아닌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로, 겉으로는 직업훈련소였다. 중국 정부는 이곳이 극단주의 사상을 교정하기 위한 교화시설이라고 발표하였고, 자유롭게 들어오고 자유롭게 나가는 교육기관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그러나 시설 안에서 살아나온 1명의 증언자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에 그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으니, 2017년 11월 밤 중국 신장, 한 카자흐족 여성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지금 당장 알려주는 위치로 나와요. 안 나오면 알죠. 전화를 받은 여자의 이름은 사이라굴 사우이트바이. 원래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5곳의 유치원을 총괄하던 교육행정관으로, 남편과 2 아이는 이미 카자흐스탄으로 이민을 보냈지만 본인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출국이 거부되어 홀로 남아있던 상태였다. 그런 그녀에게 당장 도시 한복판으로 즉시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인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기에 사이라굴은 어두운 밤거리를 가로질러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서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으니, 지금 당장 비밀시설로 가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세요. 사이라굴의 상황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말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들까지 들먹이는 협박에 결국 사이라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시설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도착한 곳에는 무려 2,500명의 카자흐족이 수감되어 있었으니 수감자들은 머리를 깎이고 일렬로 앉은 채 중국어를 강제로 배우고 있었다. 게다가 매주 금요일이 되면 모든 수감자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가 배급되었는데,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는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음식이기에 수감자들이 종교를 버렸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였던 것. 게다가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을 봐야 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전기 의자에 묶여 의식을 잃을 때까지 전기 충격으로 지져버렸으니, 이는 교사 신분으로 들어간 사이라굴에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2018년 3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마침내 교사 임무기간이 끝나 시설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얼마 뒤 당국에게 충격적인 통보가 내려오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교사가 아닌 수감자로 이 시설에 3년간 가두겠다는 것. 그저 가족이 카자흐스탄에 있다는 이유, 그것뿐이었다. 이번에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올 것임을 직감한 그녀는 그대로 위조 여권을 준비해 카자흐스탄 국경을 목숨을 걸고 넘어갔고, 카자흐스탄 법정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이 시설의 실체를 공개 증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된다. 하지만 사이라굴이 증언한 것은 어디까지나 교사로서 곁에서 지켜본 시설 안의 풍경.
실제 수감자가 직접 겪은 일은 그녀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으니 그 수감자의 삶이 바로 이 오열하던 여자인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건 2015년 5월 중국 신장 우르무치 공항, 새 쌍둥이와 함께 중국에 들어온 25살의 위구르족 여인 메흐리굴 투루슨. 이집트인 남편을 둔 그녀는 부모님께 새 쌍둥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친정에 온 것이었는데, 그러나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중국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싼 채 새 쌍둥이는 강제로 빼앗아갔고 그녀는 그대로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도착한 좁은 방 안에는 무려 60명의 여성이 갇혀 있었으니 공간이 부족해 수십 명은 일어나서 잠을 청해야 했고, 매일 밤 비명소리가 들려왔으며 한 번 끌려나간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거나 혹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지옥 같은 첫 번째 수감이 끝나고 그녀가 잠시 풀려난 다음 날, 경찰은 메흐리굴을 그녀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3명의 아이 중 2명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목에는 이상한 수술 자국이 나 있었고, 심지어 3번째 아이는 다음 날 시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자리에서 실신한 메흐리굴은 정신병원의 침대에서 사슬에 묶인 채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러나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으니 여자들에게 매일 같은 시간 신원불명의 약물이 알약과 주사로 강제 투여되었으며, 투약을 받은 여성들은 곧 생리가 끊긴다. 이는 위구르족의 대를 끊기 위해 출산을 못하게 만드는 강제 불임 시술. 게다가 구타로 인해 그녀의 코뼈는 함몰되었고 오른쪽 귀는 청력을 영원히 잃게 된다. I thought I would rather die than go through this torture. I begged them to kill me. 그녀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성폭행과 그 뒤 시신으로 돌아오는 여성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다. 그런 그녀가 이 지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집트에서 태어난 새 쌍둥이가 이집트 국적자였기 때문.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국민인 아이가 중국에서 사망한 상황이었고, 이에 남편과 이집트의 대사관이 외교 경로로 나머지 아이들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 그러나 중국 당국은 그녀를 그냥 풀어주지 않았으니 석방 2시간 전 신원불명의 주사를 그녀에게 놓더니 카메라 앞에서 미리 준비된 진술서를 읽게 한다. 나는 중국 국민이며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의 해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이집트로 데려다준 다음 반드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과 함께 부모와 형제를 인질로 잡아둔 채 그녀를 풀어준 것.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간 그녀는 그해 11월 결국 미국 의회에서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세상에 증언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을 대통령 서명으로 통과시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수입을 금지하였고, 게다가 2022년 2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는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 위구르 인권 탄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외교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국회의장과 문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를 여전히 파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들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신장에는 약 1200곳의 수용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50만 명의 사람들이 정식 감옥에 갇히고 있다. 그런데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같이 이유 없는 혈액 검사와 장기 검사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으니 바로 산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꺼내 판다는 소름 끼치는 의혹. 그러나 사실 위구르 100만 명이 아닌 무려 7천만 명이 산채로 장기를 적출당했다는 중국 내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으니, 한국에서 신장을 이식받으려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 평균 5년. 그런데 단 2주 만에 장기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중국. 보통 장기 이식은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정상인데 2주 만에 이식을 해준다는 것은 기증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증자를 미리 준비시켜 놓는다는 뜻.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중국의 장기를 가장 많이 사러 가는 외국인이 바로 한국인이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파룬궁이라는 단체에서 시작되는데, 파룬궁은 기공수련을 위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단체로 초창기에는 중국 정부도 파룬궁을 환영,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표창까지 했을 정도인데, 그러나 문제는 파룬궁의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것. 불과 7년 만에 수련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며
중국 공산당원 수보다 많아지자 당시 총서기는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1999년 7월 파룬궁을 전면 금지하며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한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빼곡히 수감되기 시작 파룬궁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문까지 강행해버리는데 그러나 진짜 문제는 고문이 아니었으니 남편이 2년간 매일 수술실에서 장기를 꺼냈어요. 2006년 세상을 뒤흔든 한 중국 여성의 폭로가 있었으니 바로 외과 의사인 남편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매일 적출했다고 증언한 것. 이 폭로로 캐나다의 전 국회의원과 국제인권 변호사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 결과 매일 10만 건 이상의 장기 이식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장기의 출처는 대부분 파룬궁 수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즉 파룬궁 수련으로 건강한 장기를 가진 사람들을 감옥에 가득 채워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꺼내 쓰는 인간 장기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전 세계의 각종 단체들은 이 반인륜적인 행태에 분노하였으나 적출 후 시체를 화장해버리니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던 2024년 기적이 일어났으니 2024년 8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어진다. 중국 산둥성 출신의 58세 남성. 그는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1999년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그는 이후 5차례에 걸쳐 구금과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감옥에서 그에게 수시로 행해졌던 것이 바로 혈액검사. 죄수에게 왜 이렇게 자주 피검사를 하는지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으나 2004년 그는 수감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었고 깨어났을 때는 몸에 거대한 수술 흉터가 남아있게 된다. 그 뒤 그는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되고 후에 미국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간과 폐의 일부가 적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분석 결과 제거된 간 부위는 어린이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즉 누군가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의 장기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은 이 거대한 사건에 한국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 보통 한국에서 신장 이식 대기 기간은 평균 5년 이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최소 3만 5천 명인데 그렇다 보니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매년 수백 명. 이 절박함이 사람들을 중국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는데 그러나 한국인 한 명이 장기를 이식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그 순간 장기를 적출당한 누군가는 죽는다는 듯. 결국 2024년 6월 미국 하원은 파룬궁 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관련자의 미국 입국 금지 및 민형사상 처벌까지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한국 역시 강제 장기 적출을 인신매매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많은 한국인들이 이름까지 바꿔서 여전히 중국에서 원정이식을 받는 중이다. 누군가의 죽음 위에 내 생존을 올려놓는 건 과연 생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나라가 중국만은 아니라는 건데 1930년대 일본 제국. 당시 일본군은 중국 하얼빈에 거대한 비밀시설을 세우게 되는데 겉으로는 방역급수부, 즉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생체 실험이었다. 이곳의 수장 이시이 시로는 세균전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목적 하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패스트균을 주입하고 그 사람이 썩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실험 대상자를 마루타라고 불렀다. 마루타는 한국어로 통나무라는 뜻으로 즉 사람을 나무 토막 취급한 것. 이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실험은 마취 없이 배를 가르는 것이었는데 세균에 감염된 장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동상 실험도 있었다. 영하 20도의 야외에 팔을 내놓게 한 뒤 완전히 얼면 뜨거운 물에 담가 피부가 벗겨지는 과정을 관찰, 세균을 넣은 폭탄을 마을에 투하한 뒤 주민들이 감염되어 쓰러져가는 과정을 관찰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분노가 치미는 사실은 희생자의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다는 것. 독립운동가, 포로, 민간인 할 것 없이 끌려와서 실험대에 올라갔고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최소 3,000명 이상.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미친 짓을 주도한 이시이 시로의 최후인데 전쟁이 끝난 후 이 인간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무죄 방면. 3,000명이 넘는 사람을 토막낸 전범이 데이터 거래 한 방에 자유의 몸이 돼버린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받아간 미국이 한 짓이 더욱 소름 돋는데 1953년 미국 CIA
냉전 시대 소련과의 전쟁에서 적의 스파이를 쇠뇌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던 CIA는 MK 울트라라는 극비 프로젝트를 가동시킨다. 내용은 간단했다.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부숴버린 뒤 원하는 대로 다시 조립하는 것. 그리고 이 실험의 대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시민이었다. CIA는 모르는 사람의 음료에 LSD를 타거나 정신병원 환자, 교도소 수감자,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하고 반응을 관찰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사건, 이 MK 울트라 실험에서 대상이 된 한 대학생이 있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심리 실험에 참가한 이 학생은 3년간 지속적으로 인격 파괴 실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테드 카진스키. 훗날 유나바머라는 이름으로 17년간 폭탄 테러를 벌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폭탄범, 즉 CIA의 인간 세뇌 실험이 사상 초유의 괴물을 만들어낸 것. 이뿐만이 아니었다. CIA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도 비밀 실험을 진행했는데 정신과 의사 도널드 캐머런은 환자들에게 하루 16시간씩 같은 메시지를 반복 재생하며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실험을 했다. 환자들은 자기 이름도 가족의 얼굴도 잊어버렸고 평생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이 모든 짓을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진행했는데 CIA는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문서를 전부 태워버렸지만 일부가 살아남아 1977년 의회 청문회에서 폭로하였으나 그러나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가가 사람의 몸으로 실험을 하고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국은 장기를 적출하고 미국은 배를 갈랐고 미국은 정신을 부순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이 과거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납치 사건들인데 이 건강한 체격의 소녀는 모든 장기와 뇌가 사라진 채 16kg의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되게 된다. 이 비극적인 소년의 이름은 마이크 만솔트. 독일에 사는 마이크의 가족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 마이크 역시 자연스럽게 여행을 좋아하게 되었고 17살이 되던 2016년 여름 마침내 혼자서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마이크의 부모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아들을 믿고 여행을 허락하게 된다. 그런 마이크가 여행지로 정한 곳은 몰타. 지중해에 위치한 이 따뜻한 섬나라는 유럽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인데 그러나 사실 마이크가 몰타를 선택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몰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던 것. 여행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갓 17살이 된 소년에게 이보다 더 설레는 계획은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이 낭만적인 여행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으니 2016년 7월 8일 몰타에 도착한 마이크. 끝없이 펼쳐진 바다, 햇빛에 반사되는 절벽, 그리고 처음 보는 세계 하늘. 그야말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느낀 마이크는 여행 중 틈틈이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며 계속해서 연락을 남긴다. 그리고 마침내 몰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여자친구와 재회. 둘은 섬 동쪽의 작은 호텔에 머물며 바다를 걷고 보트를 타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낸다. 며칠 뒤인 2016년 7월 17일 여자친구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먼저 독일로 돌아갔고 혼자 남게 된 마이크는 그의 운명을 바꿀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몰타를 혼자 조금 더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 이에 마이크는 가족들에게 며칠간 더 머물겠다고 알렸고 다음 날인 2016년 7월 18일 아침 홀로 호텔을 나선다. 마이크의 계획은 간단했는데 산악자전거를 빌려 섬을 돌아보고 유명한 관광지인 지하무덤 카타콤을 둘러보는 것. 여행할 때마다 반드시 기록을 남기던 습관을 가진 마이크는 이날도 고프로 카메라를 몸에 장착한 뒤 호텔을 나선다. 그는 여자친구와 가족에게도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길이 꽤 가파르다.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재밌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그의 목소리는 그대로 마이크의 마지막 기록이 된다. 그렇게 마이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대로 증발하였지만 이때까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은 아들이 여행을 즐기느라 연락이 뜸한 거라고 생각했고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는 차마 떠올리지 못한다. 그렇게 며칠 뒤인 7월 22일 저녁 10시 15분 독일 브레멘 공항. 어머니 수잔과 여동생 마리아는 마이크의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나오는 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와도 마이크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수화물이 늦거나 화장실에 들린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새벽 2시 경찰서를 찾은 그녀는 아들의 실종을 신고한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이 시작되게 되었으니 바로 누군가 이미 마이크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해놓은 것. 확인 결과 그 신고는 마이크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호텔 직원이 몰타 경찰에 접수한 것이었는데, 진짜 이상한 것은 실종 접수 후 며칠 동안 그 누구도 마이크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 마이크의 아버지 베런트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을 찾기 위해 형 다니엘과 함께 바로 몰타행 비행기에 올랐고 곧바로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한다. 그리고 며칠 뒤인 2016년 7월 26일 몰타 경찰서로 익명의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절벽 아래 한 남자의 시신이 보여요. 바로 섬에서 가장 높은 절벽인 딩글리 절벽 아래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내용. 소식을 접한 베른트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고 절벽 아래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시신이 놓여 있었다. 부패가 심해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베른트는 그 시신을 보는 순간 자기 아들임을 직감하였고 DNA 검사 결과는 그 확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몰타 경찰은 마이크의 죽음을 사고사로 규정하였는데 바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점점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으니 가장 먼저 자전거. 근처에서 발견된 마이크가 타고 나갔던 산악자전거는 떨어진 흔적도 부서진 자국도 없이 멀쩡했는데 만약 사람이 자전거를 탄 채 이 10층 높이의 절벽에서 추락했다면 절대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신발. 마이크가 신고 있던 운동화는 시신과 함께 있지 않았고 두 짝 모두 벗겨진 채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견. 사람이 떨어지며 신발이 벗겨지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두 짝이 이렇게 각각 다른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경찰은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사고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그냥 넘겨버린다. 그렇게 몰타의 영안실에서 아들의 시신을 다시 마주한 아버지 베른트. 차가운 금속대 위에 놓인 마이크의 몸은 부패가 심했고 피부는 말라 있었으며 무게는 눈으로 보기에도 비정상적으로 가벼워 보였다. 그때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베른트에게 말을 건넸으니 시신에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락사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흔적, 골절.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도 단 한 군데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돼 보였는데, 게다가 며칠 뒤 독일로 송환된 마이크 시신의 체중을 확인한 순간 무게는 16kg. 건강한 10대 후반 남성의 몸무게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숫자에 곧바로 검사관들은 시신을 정밀하게 확인했고 곧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으니 바로 마이크의 몸에서는 뇌, 심장, 폐, 간, 방광 등 주요 장기 대부분이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였던 것. 찢긴 흔적도 야생동물에 물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그야말로 정교하게 제거된 모습. 추락사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았다. 분노한 가족들은 곧바로 몰타 당국에 연락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게도 장기는 야생동물이 먹었고 뇌는 햇빛에 녹아 사라졌을 겁니다. 비전문가인 내가 듣기에도 너무나 기괴한 답변인데, 실제로 야생동물이 장기를 먹었다면 반드시 이빨 자국과 훼손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고 뇌가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일은 의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는데, 그럼에도 몰타 당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마이크는 정말 혼자 사고를 당한 걸까? 몰타라는 곳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평온한 섬이다. 햇빛은 늘 밝고 바다는 늘 잔잔하고 관광객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이곳을 찾기에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몰타의 아름다운 풍경 뒤에 오래전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이곳은 전 세계의 검은 돈을 자금 세탁하는 통로, 그리고 검은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오기 마련. 그렇기에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그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각종 국제 보고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몰타가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취약하다고 경고해왔지만 관광산업이 생명줄이었던 몰타는 조금이라도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철저하게 외면해버린다. 그리고 마이크의 죽음 역시 바로 그 연장선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이크의 죽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베른트는 몰타를 수차례 오가며 관련 담당자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절대 결정적인 단서를 주지 않는다.
애초에 이 사건은 수사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막혀 있었던 것. 결국 몰타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마이크의 유해는 바다에 뿌려지며 사건은 종료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납치, 인신매매 사건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목에 쇠사슬이 감긴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 쇠사슬은 바닥까지 고정되어 있는데 30분 전 여자의 비명이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그러나 집 전체의 모든 입구가 이미 막혀있다. 그러던 중 2층에 보이는 열린 창문 하나. 경찰은 결국 그곳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하는데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 마침내 도착한 2층에서는 목에 쇠사슬을 찬 여자가 발견된다. 여자 목의 쇠사슬은 바닥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 경찰은 도끼로 쇠사슬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마침내 납치된 여자를 구해낸다. 범인은 바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로 집 청소 좀 도와달라며 그녀를 집으로 유인, 그대로 납치해서 쇠사슬로 묶어버렸다고. 실제로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강남 한복판 주택가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1년 평균 납치 사건 300건. 즉,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매일 하루에 1명씩 사람이 증발하고 있다. 오늘 당장 당신이나 가족이 절대 납치되지 않는다고 과연 100% 확신할 수 있을까? 제발 끝까지 집중해서 보자. 기둥에 가려져 있던 남성의 몸이 들리더니 바닥에 내팽개쳐진다. 또 다른 남자는 야구 방망이를 꺼내 쓰러진 남성을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남자는 정신없이 맞은 뒤 그대로 차량에 실려 납치된다. 폭행에 납치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 바로 얼마 전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100만 유튜버 수탉의 납치 장면인데 야구 배트로 사람을 그렇게 내려 찍는데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듯하게 내려 찍더라고요. 사건은 수탉이 중고차 딜러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딜러는 오히려 수탉을 납치, 돈을 빼앗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그러나 납치 후 기적적으로 경찰이 수탉을 찾아내 구출하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살인미수로 체포되게 된다. 이게 진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싶은데, 그러나 잠시만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경찰들. 여자는 굉장히 방어적인데 상황인즉슨 술 마시고 귀가 중이던 한 커플에게 바로 이 할머니가 접근. 아기가 차에 갇혔다며 도와달라고 한 것인데 뭔가 쎄함을 느낀 남자는 차에 타지 않고 밖에서 차 안을 살펴보니 차 안에 아기는 없었다. 자세히 보니 이 할머니 양쪽 콧구멍에는 휴지가 꽂혀 있었고 근처에는 2대의 차가 더 대기하고 있었던 것. 위기감을 느낀 남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근처에 대기 중인 차는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도망. 경찰에 잡힌 할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버티기를 시전한다. 건장한 남자까지 있는 커플 2명을 모두 노린 납치인데 실제 한국의 한 해 실종 접수는 하루 평균 300명으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강등하여 분류한다. 2등급은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신매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국가란 뜻으로 바로 아래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있다. 즉 아직도 무조건 한국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면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것. 오늘은 한국의 납치 사건부터 납치당하면 실제 벌어지는 일과 생존법까지 목숨 걸고 싹 다 털어볼 테니 오늘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자. 늦은 새벽 어느 골목길을 걷는 한 여자. 뒤에서 차 한 대가 따라오는가 싶더니 그대로 쾅! 차에서 내린 남자는 여자를 부축하는가 싶은데 여자가 남자에게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입 닥치고 빨리 차에 타. 심지어 여자를 강제로 뒷자리에 태우려고 하는데 여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 다친 몸으로 어떻게든 버틴다. 그러나 여자가 차에 타지 않자 넘어뜨리더니 이어서는 아예 폭행을 해버리는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가던 그때 기적적으로 나타난 오토바이 운전자 1명.
운전자는 남자와 여자를 말리며 떼어놓았고 남자는 곧 다시 차에 타서 런을 박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사건 발생 5분 전 여자를 태우려고 했던 흰색 차가 도로에 서 있다. 여자가 들어가자 차가 골목길로 따라 들어가는데 지나치는 척하며 여자를 스캔한 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자의 뒤쪽에 나타난다. 그리고 차를 세운 뒤 2분 넘게 여자를 계속 지켜보는데 여자는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걸어가고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따라 움직이더니 그대로 쾅! 그 뒤 여자를 납치하려고 폭행하기까지. 애초에 사건 발생 전부터 차를 대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여자를 납치하여 성범죄나 인신매매 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자는 결국 20일 만에 잡히게 되지만 여자는 그날의 트라우마로 개인기피증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면 경기도의 어느 아파트, 한 남자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 뒤를 쫓아오는데 여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남자는 내리려는 여학생을 갑자기 뒤로 끌어당긴다. 그렇게 학생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핸드폰부터 빼앗으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한 손에는 칼까지 들고 있다. 잘못하면 핸드폰을 뺏긴 뒤 납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 겁에 질린 여학생은 안절부절하며 어떻게든 버티는데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기적적으로 아파트 주민을 만난다. 결국 시선을 의식한 남자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기 시작하는데 18층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게 된다. 납치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 그러나 모두에게 이러한 행운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으니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 남자 여러 명이 검은색 차량 문을 열더니 발버둥 치는 남자 한 명을 강제로 태우려고 한다. 그렇게 남자를 납치한 차량은 달리기 시작.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그러나 납치된 남자는 목숨 걸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직접 경찰에 신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렇듯 실제로 납치가 되더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영상을 보면 도로를 달리던 도중 갑자기 앞차의 뒷문이 열리더니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 바로 차를 추적하며 경찰에 신고를 시작한다. Hi, I need police ASAP. I'm on 410 South by Ingram Park Mall. A lady is screaming outside her. 경찰에 신고하며 차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남자. She's screaming and kicking in the car. She's trying to get out of the car. She's opening the door. She's trying to jump out. She jumped out! She jumped out! She jumped out! Ma'am, get in my truck! Get in my truck! Okay, I'm going to the police station right now. 납치가 되었음에도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람들. 그러나 모두에게 이러한 기적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으니 어두운 새벽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온다. 뒷좌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40분 뒤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뒷좌석에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자는 충남 논산 지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성인 여자를 발견,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운 것인데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저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중학생은 여자를 집이 아닌 인근 초등학교로 납치,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여자를 머리채 잡고 폭행한 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질러버린다. 심지어 범행 과정에서 소변을 먹게 하거나 목을 조르는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는데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 웃는 거예요.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그게 생생해요. 그렇게 여자를 촬영한 뒤 신고하면 영상을 뿌리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 그대로 자리를 뜬다. 결국 해당 중학생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으나 여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된다. 이렇듯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납치당했다고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결국 숨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밤 늦은 시간 KTX 포항역에서 택시를 탄 여대생은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한다. 그러나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은 택시기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였고 이에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여대생은 달리던 택시에서 점프,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지게 된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택시기사와 여대생을 친 차량을 무죄로 판단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소녀부터 수년간 마음고생을 한 택시기사 그리고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긴 뒷차량 운전자까지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 된다.
어두운 방 안에 놓여진 짐승우리 같은 철창들, 곰팡이 가득한 벽면에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적혀있다. 이 섬뜩한 장소의 정체는 바로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굴. 여행과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해외로 유인한 뒤 납치한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결국 폭력에 굴복한 남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여자들은 성적인 착취를 강요당하게 된다. 심지어 도망치려다 붙잡혀 안매장당한 시신만 최소 6구 이상. 이건 단순 보이스피싱이랑은 차원이 다른 지옥인데,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중에는 실제 한국인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예 한국인만 타겟으로 하는 조직들도 있다는 것. 즉 보이스피싱 납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 우리 가족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오늘은 이 범죄 조직이 접근하는 방식부터 이들에게 잡혔을 때 살아남는 생존법까지 목숨 걸고 싹 다 털어보겠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 곁에 누군가를 죽음에서 건져낼 기적의 영상이 되길 바란다. 보이스피싱 납치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1단계 유인, 그리고 피해자를 소굴로 이동시키는 2단계 이동,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노예화시키는 3단계 감금이다. 이 중 1단계에서 탈출할수록 생존 확률은 올라가며 3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살아남기 어려워지므로 무엇보다 빠르게 생존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1단계부터 살펴보자면, 흑서를 올렸는데 변호사 비서직인데 혹시 일할 수 있냐, 온라인으로만 면접 진행하고. 납치 조직이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루트는 바로 채용 공고. 보통 SNS나 취업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척 공고를 올리는데, 예전에는 무작정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올렸었다면 요즘에는 얘네들도 폼이 많이 올라와서 진짜 정상적인 공고인 척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설정한다. 게다가 중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약간의 가짜 진입장벽과 가짜 홈페이지까지 미리 제작해두어 언뜻 보면 정말 그럴싸해 보이게 만들어두는데, 결국 이에 낚인 지원자들은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된다. 그 뒤에는 입사 동기 단톡방에 초대해서 진짜 회사에 취직하듯 사전 서류 제출부터 설레이는 감정까지 공유하게 되는데, 소름 돋는 것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한 명 빼고 싹 다 가짜. 즉 이 중 진짜 피해자는 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라는 거다. 가짜 동기들이 바람잡고 회사에서 항공권까지 끊어주니 결국 의심은커녕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사실상 비행기를 타기 직전 1단계까지가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구간으로 이 뒤부터는 생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무엇보다 빠르게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의 핵심 생존법은 철저한 의심이다. 일단 현 시점부터 SNS나 취업 사이트에 올라오는 해외 고수익 공고들을 납치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공고를 바라보는 것이다. 먼저 최근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라오스,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취업 사기 사례가 급증했다는 경고가 있었으므로 해당 지역 공고의 경우 특히나 주의해서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지원 전에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정보나 SNS 계정 등 다른 자료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데, 홈페이지야 솔직히 요즘에는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일도 아니어서 구글링 등을 통해서 관련 회사 활동에 대해서 정상적인 글들이 많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와 해외 영상 통화를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필수인데,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알바 하나 구할 때도 얼굴 보고 면접을 진행하는데, 심지어 해외에서 사람을 불러다 쓰는데 영상 면접 한 번 없이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항공편 제공만 강조한다? 이건 거의 빼박이라고 보면 된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은데, 일단 긴가민가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회사 정보, 대화 내역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싹 다 캡처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보통 내가 놓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진짜 이 정도까지만 해도 1단계에서 90% 이상은 필터링 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10%의 확률로 여기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실제 해외로 출국하는 2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아 고생 많으셨죠? 제 차 타고 회사로 이동하시죠. 본격적으로 피싱범 소굴로 향하게 되는 2단계. 이 구간이 현실적으로 탈출 확률이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공항에는 멀끔한 차림에 매우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중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타기 전에 이상함을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차를 탄 뒤인데 중간에 잠깐 다른 동기들을 픽업한다며 누군가를 태우려고 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회사 주소가 아닌 다른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예상 밖의 행동들은 무조건 경계 대상이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상 밖의 상황 발생 시 일단 차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핸드폰 보는 척 몰래 구글 지도를 틈틈이 확인, 사전에 알고 있었던 회사 주소가 아닌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 잠깐만 내려달라고 해서 상황을 살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동기들을 태운다는 것 이야기를 듣더라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이동은 짧게는 몇십 분, 길어도 몇 시간 안에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이 타이밍마저 놓쳐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지옥 3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3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진다. 도착하는 순간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기는 것은 기본, 옷까지 싹 다 벗겨 몸수색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강제 노동, 전화 사기, 성매매 알선 등 모든 범죄의 공범으로 개조되게 되는데, 거부하면 맞거나 고문당할 뿐 당연히 선택권 따위 없다. 실제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순간 游戏馆鞭子都有，10个手指的指甲都给我拔了，拿那个钳子嘛，后面就拿菜刀剁了我2个手指头。 손톱이 하나씩 뽑히고 부엌칼로 손가락이 잘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이것을 견디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그렇게 폭력에 못 이겨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철창과 감시자는 기본, 책상마다 CCTV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 실적이 낮거나 통화 중 실수를 하면 바로 끌려나간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맞는 것은 기본, 며칠간 독방 신세에 심지어는 전기 충격까지. 이게 반복되면 정신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기도 한다고.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받는 보이스피싱 전화들이 사실 최근 연락 안 했던 우리의 친척, 친구, 지인이 고문에 못 이겨 울면서 전화를 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가 콜센터 행위라면 여자의 경우 매매를 강요당하는데, 맨 처음에는 정신개조라는 명목으로 조직원들을 하룻밤에도 몇 명씩 상대,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반복하여 반포기 상태를 만든 뒤 격리된 방에서 하루 종일 남자 손님을 상대하게 한다. 게다가 요즘에는 아예 영상까지 찍어 온라인에 판매를 해버리는 것은 기본. 단물 빨아먹을 때까지 다 빨아먹은 뒤에는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폭행과 고문을 반복하다 다른 조직에 팔아넘겨 결국 행방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된다. 누군가는 틈을 봐서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조직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탈출인데, 어떤 방식을 시도하든 탈출에 성공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도망치다 붙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 처형 혹은 암매장 2가지 중 하나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심지어 붙잡은 사람의 처형 장면을 촬영해 내부에 퍼뜨리기도 하는데, 탈출에 대한 공포를 뿌리 깊게 심어놓아 아예 몸을 마비시키기 위해서라고. 따라서 만약 이 3단계에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딱 하나, 도착 직후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기 바로 직전 최후의 구조 신호를 남기는 것이다. 일단 출국 전 가족 및 지인이랑 연락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만약 그 시간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내가 납치된 장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반드시 몸에 GPS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위치에 따라서 GPS가 안 잡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 작동하는 위성 기반의 GPS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지품 검사 시 GPS 장치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이 이어질 수 있기에 손목시계 같은 형태로 아예 GPS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게 좋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내가 직접 1시간 동안 찾아서 지금 영상에 뜨도록 넣어놨으니 혹시 해외여행이나 취직 가는 사람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들어간다. 앞서 이야기한 보이스피싱 납치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1단계 유인에서는 무조건 철저한 의심으로 해외 채용 공고를 주의 깊게 체크하라고 하였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정보나 SNS 글까지 체크하고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조직의 소굴로 이동하는 2단계에서는 목적지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인원 참석 등 조금이라도 의외의 변수가 생기면 일단 바로 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체크하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소굴에 도착하는 3단계에서는 일정 시간 연락 안 되면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주변 사람에게 사전에 부탁해놓고 경찰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게 의심받지 않을 위성용 GPS를 지니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미얀마에서 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건 단순히 몇 명 당한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당한 것이고, 반대로 사기친 사람들, 즉 보이스피싱 콜센터 안에도 그만큼의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뜻이다. 연일 뉴스에서 보이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소식들, 설마 아직도 정말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모든 사건의 발생 확률은 일어나는 순간 100%가 된다. 오늘 영상 딱 한 번이라도 잘 정리해서 기억해두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꼭 공유해주자. 이건 진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 그럼 아디오스.